은둔하지 않지만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출근하고 알바 가고 다 해요. 근데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인생에서 한 번쯤 겪는 상태라고.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혼자 고립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고립 경험을 가진 분 100명을 연속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100명을요? 네, 그러니까 100분을 한 달 반 동안 계속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특징이 뭐였냐면 은둔 고립을 우리가 붙여 쓰는데 은둔이랑 고립은 전혀 다르다라는 게 일단 대표적인 특징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고립, 은둔 붙였으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좀 덜 심한 걸 고립이라고 부르고 더 심하면 뭐 은둔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들 중에 고립을 느끼는 분들은 은둔을 느끼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었고,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집 밖에 나가서 출근을 하거나 뭐 알바하거나 학교 가거나 나가는 건 다 하시는데 고립 상태인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고립 이러면은 그 방에서 뭐 게임을 하는 사람들,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은둔을 말하는 거였고, 물리적으로 집 밖이나 방 밖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은둔 상태에 계신 분들이고, 고립은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적 고립을 겪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은둔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한 듯 다르다. 예를 들면 제가 4분면 정도로 인터뷰를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은둔하고 있고 고립도 된 사람, 그래서 정말 집에만 계시고 연락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고립된 사람이 있고, 은둔은 하고 있지만 고립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집안에서 뭐 컴퓨터만 하고 가만히 있지만 이 분이 너무 걱정돼서 뭐 학교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너 정말 계속 휴학할 거야? 너 학교 안 돌아와? 이렇게 계속 안부를 묻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고립되어 있진 않다는 거죠. 은둔 상태이긴 하지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제일 많이 간과하고 있었고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은둔하지 않지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출근하고 알바 가고 다 해요. 근데 내가 연락해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고립은 사람의 학력 또는 뭐 소득 수준 또는 지적 수준, 성격 이런 것과 무관하게 환경이 고립되게 만들어지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은둔을 겪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립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연구한 결과 추산했을 때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는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립 상태를 경험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현재 고립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몸이 아플 때 날 좀 어디 데려가 달라고 연락할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정말 급하게 내가 1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할 때 빌려달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정신적으로 매우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울한 침체된 상태일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은둔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이상 뭐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어떤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고립은 보면 어느 공간성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연락할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더 티가 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정말로 마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환경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일단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많았던 건 맞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업무량, 뭐 정말 새벽 5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퇴근해야 되고 이러면 연락할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없어지면서 연락을 못 하게 되고, 또 이제 배우자의 뭐 해외 파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환경적 요소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 분이 사회초년생 분이었는데 스타트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블랙 기업이었던 거죠. 대표님이 한 명을 괴롭혀서 나머지 집단을 이렇게 뭉치게 만드는, 근데 이제 이 사례자분이 타겟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정신적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잘못했을 때 복도에 무릎을 꿇렸대요. 근데 이분이 사회초년생이고 이 정서적으로 너무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상태라 이 정도면 신고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못 버티면 너 어딜 가도 못 버틴다. 이분이 이제 퇴사 이후에 전혀 사회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계시는, 왜냐면 그 얘기를 나중에 퇴사 후에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너 바보냐? 야 당연히 나와야지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사람들한테 말하기에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내가 굉장히 바보처럼 뭔가 세뇌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 연락을 끊으신 거예요.
또 한 케이스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가족 전 구성원이 의사인 집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덜 잘해서 명문대 공대를 진학하게 된 20살 학생이었는데요. 집에서 재수를 하지 않으면 호적을 파겠다 소위.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공대 가서 로봇공학자가 돼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했더니 아버지가 네가 수능 만점 못 받은 걸 핑계대지 마라. 네가 무슨 로봇공학자냐. 우리 다 의사인데 너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열등해서 공대 가놓고 합리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원룸 얻어주시고 이제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의절을 하신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반반인 거죠. 내가 정상인 건지 가족이 정상인 건지 약간 혼란을 느끼면서 그놈의 의대가 뭐길래라는 분노 감정으로 진학 사이트 같은 데서 우리 부모 시절에는 의대보다 서울대 공대가 더 높았다라는 댓글만 엄청 달고 다니는 댓글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일자리의 문제, 가정 내의 문제, 노동 강도의 문제, 많은 환경적 요소들이 사람들을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좀 빠져나와야 될지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 또 개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고립을 만드는데 그 고립에서 어쨌든 우리는 다음 생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전환점을 만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립이 남 얘기거나 방 안에 있는 특수한 어떤 히키코모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언제든지 한 번쯤 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으로 회복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 그걸 많이 느꼈고 생각해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고립을 겪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또는 예전에 있었겠지만 우리가 고립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옛날에 나 인생에 그때 흑역사였어, 슬럼프였어, 나 그때 너무 힘들어서 동굴로 들어갔어, 이 워딩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일시적인 고립 상태였다라는 표현들이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혼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좀 고립 상태에 있는 게 꼭 나쁜 것인가? 능동적으로 고립이 되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고립된 것과 고립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의도적으로 관계를 좀 단절하고 나를 보호해야겠다? 너무 좋은 일이죠. 아주 쉽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입이 봉쇄됐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로 스스로 내 입을 가린 거라면 그건 의도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적인 단절들은 몸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했다면 그건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립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고립돼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입을 막았는데 그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너무 괜찮은 거죠. 저도 의도적으로 고립을 선택할 때가 있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뭐 술 먹자 놀자 뭐 또는 뭐 다른 업무, 책과 관계없는 업무 연락 왔을 때는 의도적으로 고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땐 잠시 혼자 나를 보호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하기 위함이라는 스스로의 목적성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 이후에는 이 단절을 내 스스로 끝낼 수 있음이라는 자의성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립된 사람들은 자의가 아니라 길 가다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내 입을 막아버린 것처럼 급작스럽게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능동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도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언젠가 그 시점이 분명히 와야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수동적으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다른 세상과의 연결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시 고립을 해야겠다라고 자의적으로 선택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 안에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데드라인. 네, 그러니까 이게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보호 본능에 의해서 고립을 했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례처럼 원치 않았지만 고립이 됐든 공통적으로 오래되면 또 다른 정서적 소진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은둔 상태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자의적으로 나 당분간은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 사람들이랑 소통 안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마음에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한 6개월, 1년 뒤에는 뭐라도 해봐야지 라고 스스로가 마음의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때 세상과 다시 접촉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구나 하면 다시
고립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을 무한정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면 사실 좋아지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시간 속에서 혹시 나만 이런가? 난 왜 이럴까? 라는 무수히 많은 질문들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타의에 의해서 고립된 분들 마냥 점점 자기를 학대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때쯤에는 한번 그래도 나가보자. 우리가 왜 밴드 붙여도 아물었나? 안 아물었네? 이러면 또 붙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주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리커넥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리커넥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원치 않게 고립된 분들은 조금은 주변에서의 관심도 필요해요. 아까 스스로 좀 나를 보호하는 분들과 달리 안팎에서 모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밖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립이 티가 안 납니다. 은둔과 달리. 그래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 비해서 내가 보내는 메시지나 전화에 응답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그리고 또 SNS를 활발하게 하시던 분들의 경우 업로드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같은 이 소통의 빈도수가 예전과 달리 급격히 감소했다면 한 번쯤은 이 분께 먼저 연락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립 당사자분들이 괜찮아? 뭔 일 있어? 가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가 많대요. 생각나서 그냥 연락했다 라고 아주 가볍게 물어봐 주는 것은 부담이 덜한데 이 고립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괜찮아? 요새 뭔 일 있어? 이러면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 보여서 저 사람한테 또 폐를 끼치고 있나? 저 사람까지 신경 쓰게 만드나? 또는 너무 티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돼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캐묻지 않는 거.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세상이랑 소통하고 싶을 때 그때 나한테 한두 번이라도 나한테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하는 설민이한테 내가 연락하면 되겠다. 걔라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나의 끈이 되거든요. 그냥 나 여기 있어. 나 끈이야. 라고만 얘기해 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고립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타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겪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무능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감에 많이 빠지게 된다라고 해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100분의 참여자분들과 함께 해봤던 건데요. 재해석을 시킵니다. 나의 특징의 재해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4 용지를 하나 드려요. 내가 제일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걱정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소심해요. 불안감이 너무 높아요. 이러면 거기다가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높아서 좋은 점은 뭘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불안감이 높아서 큰 사고는 안 친다. 불안감이 높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 불안감이 높으니까 남들한테 함부로 대하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서 못난 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일장일당인 중립적인 것이구나 라고 보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덩어리라서 이렇게 고립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나는 일장일단의 중립적인 존재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점점 그런 발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립된 상태는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럼 난 못생겼어. 난 너무 뚱뚱해. 나는 성격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할 때 얘 너 아니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나여야 됩니다. 나에서부터 변화가 만들어져야 세상과의 다시 연결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혹시 고립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걸 겪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동굴의 시기가 모두 내 문제라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겪는 일이라면 아주 나에게로 원인의 화살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은 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고립을 겪는 사람이 없을까 한 번쯤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언제나 지금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키는 나에게 있다. 어려울지라도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커넥트를 쓰신 장재열 작가님을 모시고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고립된 사람들의 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